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치러지는 결선 투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향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시작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당의 핵심 인사들도 해리스 지지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초청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접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남자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에 차량의 운전자가 갇히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기상청이 오산과 평택, 안성 등 경기도 8곳과 강원도 횡성, 원주 등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제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어젯밤부터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에 발효됐던 호우경보는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무렵인 아침 7시에서 8시부터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후 구원투수로 등판이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감사를 표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향한 선거운동을 본격 착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백악관 정원에서 열린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 우승팀 축하 행사에서 조 바이든이 지난 3년간 달성한 업적은 근대사에서 비교할 상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결정 발표 후 해리스 부통령의 첫 공개 행사로 대선 후보로서의 첫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초청을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간 22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이후 만나는 첫 외국 정상인 네타냐후 총리는 불확실성의 시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적들이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방미 일정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 종료 7시간 만에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가가 높아지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동원해 550여 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거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3살 남자아이 등 아동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달여 동안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양성 뇌종양을 가진 남자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미는 등 26차례에 걸쳐 아동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자신이 상처를 남기고도 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다른 진료과 전문의의 응급실 돌려막기는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일부 병원의 응급실 파행은 시작일 뿐
추가 응급실 파행 운영과 의료계 시스템 붕괴는 예정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응급실 90% 이상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응급의료기관 400여 곳 가운데 70%는 원래 전공의가 없었던 곳이고 수련병원 대부분은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르면 오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호우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상에서 또 다른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이들 지역과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원도 철원에는 시간당 74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보면 지금도 중북부 지역에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10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에도 한때 비가 내리거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사태에도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중부 곳곳에 산사태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밖으로의 이동을 피하시고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한편 태풍 개미는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와 함께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영동 지방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수도권 등 중북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띠 모양의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양평에는 시간당 17.5mm, 강원 횡성에도 시간당 16mm 등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한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내려와 낮 동안 북상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을 다소 누르면서 중북부의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져 서쪽에서 유입되는 비구름대가 밤새 수도권과 강원도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 3시쯤 밀물대 바닷물의 높이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남 영암과 무안 등 4곳에는 폭풍해일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지금은 폭풍해일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이천 등 경기 8곳과 강원 횡성, 평창, 원주에는 호우주의보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이 비바람 피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출근길에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린다고요? 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서해상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구름을 뿌리는 보라색과 남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위치해 있는데요.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쯤부터 충남 서해안과 경기 남부를 시작으로 오전까지 수도권을 지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80mm 이상, 충남 북부에 60mm 이상, 서울과 인천, 강원 등 중북부에 10에서 60mm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비는 오후부터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중서부 일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덮친 집중호우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강원 철원군에선 차량에 갇힌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안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비를 입은 소방대원들이 물속에 잠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옮깁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강원도 철원군에 갑자기 쏟아진 비로 물이 불어나며 차량이 도로에 고립된 겁니다. 못 나오고 차가 물이 잠겼다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현장 출동했습니다. 한때 차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밤 철원군에는 시간당 74.2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전송해야 했지만 강원도는 문자 전송 지역이 아니어서 실제 발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을 강타한 극한 호우로 경기 가평군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는 경기 가평군 가평역 사거리 주변에서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져 소방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1시간쯤 뒤 이번에는 경기 가평군청 주변에서 도로 옆 현수막 게시대가 기울어져 차량과 사람의 도로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본부는 자정부터 경기 북부 지역 8개 소방서와 함께 상황 대책반을 운영했습니다. 비뿐 아니라 바람도 거셌습니다. 실제 새벽 3시 50분 기준으로 인천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 이 여파로 인천과 서해 섬들을 오가는 일부 배편이 통제되거나 지연 출항해야 했습니다. YTN 안보라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사퇴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해리스 지지에 나서면서 민주당 내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요? 네, 오늘 백악관에서 미국 대학스포츠협회 우승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격리 중이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업적을 세웠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Joe Biden's legacy of accomplishment over the past 3 years is unmatched in modern history. In one term, he has already, yes, you may clap. In one term, he has already surpassed the legacy of most presidents who have served 2 terms in office. 백악관 행사를 마친 뒤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방문했습니다. 해리스는 SNS에 글을 올려 온전히 선거운동을 하는 첫날이라 선거본부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 후 첫날인 오늘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집권에 따른 고립주의를 우려해 위축됐던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바이든 사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해리스 지지에 동참을 했죠? 네, 민주당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SNS를 통해서 해리스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해리스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거대한 자긍심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낙관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1월 대선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원 의원들도 해리스 지지에 속속 동참하면서 양원 원내대표도 곧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중진인 아담 시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she could beat Donald Trump, and I'm very excited about how quickly people are coming together to support her candidacy. 잠재적인 대체 후보 경쟁자로 꼽혔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해리스 지지에 나섰습니다. 이제 경쟁자도 마땅치 않게 되면서 해리스를 중심으로 대세로는 더욱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후원자들도 다시 지갑을 열기 시작해 바이든이 사퇴한 지난 일요일 하루에만 해리스 앞으로 6,700만 달러, 우리 돈 930억 원이 모였습니다. 2020년 이후 하루 모금액 기준으로 최고 금액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부통령 후보도 거론되고 있죠. 네, 해리스가 흑인 여성이다 보니 대부분 백인 남성 주지사들이 러닝메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표의 확장성을 위해서입니다. 또 공통점이 있다면 이 경합주의거나 이 공화당 우세 지역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입니다. 이 가운데 버시어 주지사가 오늘 가장 먼저 치고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My plan is to serve out my full term. The only way that wouldn't happen is if I had an opportunity to help Kentuckians in a different way. Let me begin by saying thank you to my good friend Meek Mill. 이 밖에도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도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리스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중도층 지지표까지 결집할 수 있는 후보를 고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으로 해리스를 겨냥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지명한 제이디 벤스는 오늘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에서 단독 유세에 나섰는데요. 벤스는 해리스를 비판하면서 국가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비난을 주로 해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해리스를 이기는 건 힘들지 않을 거라며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기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직뿐 아니라 대통령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해리스가 바이든의 인지력 문제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광고를 선보이며 해리스를 상대로 초반 기선 제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검사와 법무장관 재직 시절과 관련한 부정적인 광고도 새롭게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이 유력해진 만큼 트럼프 캠프는 더 강력한 공세를 집중적으로 퍼부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뒤 첫 거래일인 현지 시간 22일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7.91포인트 오른 4415.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59.41포인트 오른 5564.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80.63포인트 오른 18,007.57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와 퀄컴이 4% 넘게 급등하는 등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 종료 7시간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가가 높아지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은 흑수저에서 공룡 IT 플랫폼을 일군 벤처 신화의 입지전적 인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 경영 쇄신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권미석 기자입니다.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은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 등과 함께 벤처 1세대로 꼽힙니다. 1998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게임 포털인 한게임을 설립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게임과 네이버가 합병한 뒤 공동대표를 역임하다 2007년 퇴사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3년 만인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해 또다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유년 시절 가족과 단칸방에 살았던 김 위원장은 한때 재산이 15조 원을 넘어 한국 최고 부자로 거론될 만큼 흙수저 신화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의 경쟁자는 다름 아닌 페이스북과 아마 트위터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거의 모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에도 직면했습니다. 먼저 이런 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안팎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계열사를 20여 개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김 위원장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면서 당분간 경영 쇄신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이 SM엔터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게 되면 엄격한 대주주 요건을 규정한 카카오뱅크 일대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등 다른 검찰 수사도 남아있어 선장 잃은 카카오엔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늘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모바일 ARS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각 4명과 1명을 뽑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는 오늘 바로 확정되지만 당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러 오는 28일 최종 승자가 결정됩니다. 앞서 당원 투표율은 전체 당원 84만 1천여 명 가운데 40만 8천여 명이 참여해 48.51%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3.8 전당대회보다 6.5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나섭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오늘 충남 부여군에서 비닐하우스 농가 침수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과 함께 큰 수해를 입은 호남 등 지역구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각 지역구에서 피해 복구 지원에 전념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며 3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이는 뇌종양을 가지고 태어나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식사 시간, 보육교사가 남자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입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리면서 흘리자 물티슈를 뽑아들더니 그대로 얼굴을 강타합니다. 밀치고 또 밀치고 얼굴을 닦아주는 척하며 잇따라 얼굴을 강하게 치는데 그때마다 아이는 뒤로 자빠집니다. 아이를 끌어다 눕히고 약을 먹인 뒤에는 눈물을 닦고 있는 아이 얼굴을 또다시 밀칩니다. 아이는 뒤로 밀려 벽에 부딪힙니다. 아이 얼굴에 남은 시뻘건 손자국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말이 안 나오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왜냐면 아기가 날아가 좀 맞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말도 못하는 아기가 표현도 아직 배워가는 과정에 더구나 아이는 양성 뇌종양이 있는 상황. 부모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어린이집에 부탁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생활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좀 이렇게 세게 추격을 가하거나 뭐 이렇게 어디 부딪히지 않게만 좀 봐주십시오. 때린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4개월치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 보육교사가 또 다른 여자아이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올 초부터 2달여 동안 두 아이를 때리거나 꼬집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자신이 상처를 남기고도 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 아이 중에 저희 아이가 유일한 여자아이여서 더 마음이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더 마음이 가서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건가?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등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들은 조만간 검찰에 보육교사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쏟아졌던 장대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는 잦아들었지만 오전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윤원퇴 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원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중부지방에서는 자정쯤에 강하게 내리는 빗소리에 이 밤잠에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큰 비가 쏟아졌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수도권하고 강원 내륙에 많은 비, 특히 적경 지역에 극한 호우가 내렸는데요. 예. 자정 무렵에 이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강원이나 철원에는 시간당 74mm 이상의 물폭탄이 내렸고요. 예. 경기 북부 지역에는 50에서 60mm 이상의 비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정체 전선이 걸쳐 있을 때 정체 전선상에서 불안정의 방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불안정이 발달하면서 일부 지역에 강한 저기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기압의 발생으로 인해서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이 가까워지면서 강한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요? 네,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 같지만 특히 오늘 정체 전선상에서의 불안정 때문에 오전까지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상청 예보를 보게 되면 수도권에 70mm 이상, 경기 북부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도 비지만 또 오전 일부에서는 태풍급 바람이 불 정도로 강풍이 또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순간풍速이 55km 이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강풍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며칠 내내 연일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연일 장마비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지반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유기경보를 보통 4단계로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이렇게 가서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산림청에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산사태 유기경보 경계로 상향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 부산이나 대구 등 수도권 외 지역들도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주의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마가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좀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래서 극한적인 기상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올 여름철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폭염특보는 아시는 것처럼 그 33도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될 때 이렇게 그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그 전남이나 경남, 경북 지역 일부에서는 폭염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우리나라 전역이 지금 이렇게 폭염특보 상황하에 놓이게 된 것은 이제 일부 그 필리핀 지금 현재 3호 태풍이 발생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3호 태풍이 현재 그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이렇게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 태풍이 그 여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고온다습한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제 폭염 상태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태풍 개미가 북상 중인데 이 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장마 지속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은 필리핀 동쪽 해상 약 630km 북동쪽 해상에서 서서히 이렇게 북진 중에 있는데요. 이 태풍이 이제 상륙은 우리나라 쪽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풍은 중국의 남쪽 지역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태풍이 이렇게 서서히 북상을 하면서 24일과 25일에는 대만의 이제 타이베이를 거쳐가지고 중국 푸조 지방으로 이렇게 상륙을 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이라 그러면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북부에 걸쳐 있는데요.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 많은 수증기는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24일과 25일 중국 쪽으로 태풍이 상륙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태풍의 3호 태풍 개미가 소멸되는 26일과 7일 이쪽에는 이제 가서 장마 전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태풍이 소멸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북태평양에 북진했던 우리나라 북쪽으로 올라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진동을 하면서 다시 남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체 전선의 유무나 장마 전선의 유무는 조금 더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태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태풍의 진로에 따라 앞으로의 호우 상황 또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도 내려져 있고 35도 이상의 최고 기온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날이 무더울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특히 이렇게 이제 고온 다습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일 때는 우리가 이제 가장 염려스러운 것들이 온열 질환들이에요. 온열 질환인데 온열 질환에서도 특히 열사병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열사병은 이런 고온 다습한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 상황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몸에서 열을 발산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열사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열사병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실내 온도는 실내에 머물면서 실내 온도는 26도나 28도씨 정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면서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령자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온열 질환에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가 연일 내리면 좀 시원해질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밤에 수면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서 습도와 기온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특히나 이제 열대야 상황이 오게 되면 열대야는 것은 저녁 특히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 될 때는 이제 열대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대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 온도를 실내에 이제 주무실 때 이제 잠을 잘 때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실내 온도를 26도나 28도 정도를 유지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너무 낮은 온도는 수면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정 온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원태 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날씨 상황, 대비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철인 요즘 7월 말 8월 초 그러니까 7말 8초의 여름철 휴가객이 가장 몰릴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모레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말을 맞아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여름철 휴가 실태를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휴가 출발 예정 일자를 물어봤더니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른바 7말 8초를 꼽은 응답자가 19.2%로 가장 많았습니다. 휴가지로는 국내를 꼽은 비율이 해외보다 3배 이상 높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내 여행 비율은 낮아진 반면 해외 여행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 국내 여행 예정지 가운데는 동해안에 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남해안, 서해안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은 하루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교통수단은 80%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할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 구간을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혼잡한 도로와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협의체는 배달앱들과 자영업 소상공인들, 소비자 단체와 학계,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데 정부는 10월까지 배달앱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주거시설인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과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보름여 만에 오늘 다시 임금 교섭에 나섭니다. 노조는 임금 5.6%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을 요구할 예정인데 사측은 임금 인상 5.1%를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SOC 사업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가하고 주식과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의 사전 공시 기간이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다만 두 사건의 구체적인 성격이 다른 만큼
처분 방향이나 시점에서 차이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 마치면서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처분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비롯한 관계자들 조사가 대부분 이뤄진 데다가 사건 구조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 실물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확인하는 절차 정도만 남아있는 만큼 머지않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들과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드러났다고 해도 검찰로선 김 여사에게 적용할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불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도 관여했다는 증거를 달리 찾지 못했다면 기소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명품 가방 의혹 수사와는 셈법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먼저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관건입니다. 검찰은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만약 2심 법원이 손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전주라는 의심을 받아온 김 여사에게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할 여지는 생기는 겁니다. 오는 9월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검찰로선 재판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사건 처분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을 검찰총장도 모르게 조사하는 게 가능하냐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 해명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비공개 대변 조사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과 병합해달라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맞춤형 치매관리 지원을 위한 치매관리 주치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 주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황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 주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관리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 맞춤형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치매 질환과 관리 방법에 대한 대면 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또 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치매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복지적 지원까지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북 한 유니스 인도주의 구역을 추가 공격해 최소 7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접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윤신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미사일 두 발이 잇따라 건물에 명중하면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북 한 유니스의 동쪽에 공습을 퍼붓고 전차 부대를 진격시켰습니다. 인도주의 구역을 조종한다며 2주를 명령해 수천 명이 다시 피난길에 나선 식후입니다. نضل آمن في القطاع ولا أي مكان قاعدين إحنا وصغارنا وطلعنا كل البيوت طلع نعرف شو رايحين كمان إحنا طالعين هينا بنمشي بالشوارع بنعرف شو رايحين. 가자지구 보건부는 하루 동안 이 지역에서 최소 70여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여성과 어린이 피해가 컸습니다. 가자 중부에선 병원 인근에 있던 취재용 텐트가 공습을 받아 현지 언론인 한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사망자가 3만 9천 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처음 만나는 외국 정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외에도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과도 전선이 확대되고 있어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And I will tell my friends on both sides of the aisle that regardless who the American people choose as their next president, Israel remains America's indispensable and strong ally in the Middle East.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은 물론 트럼프 측과 회동을 주선하기 위해 줄타기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 책임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해 지난 수십 년 사이 가장 중대한 작전 실패였다고 밝히며 이번 비극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틀 국장은 자신이 비밀 경호국을 이끌 최선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논의할 46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사도광산을 포함한 신구 유산의 등재 심사는 26일부터 4일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부터 공장에 배치하고 오는 2026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하고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량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지인 파리는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센강을 중심으로 개막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현재 파리 분위기를 양시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입국장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손을 흔들며 올림픽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미리 입국한 전 세계 취재진을 위한 별도의 입국 심사대도 마련됐습니다. Yeah, I think we're doing great for the games. Everything is doing fine. We're well prepared, so I think it's going to be good in the games. 파리 시내는 올림픽 분위기가 더 진하게 풍깁니다. 파리 시청 앞 공원은 올림픽을 위한 공연장으로 탈바꿈했고 프레스 카드를 발급하는 미디어 센터도 각 나라에서 모인 취재진으로 북적입니다. 가장 분주한 곳은 개막식이 열리는 센강 인근입니다. 강을 따라 양쪽으로 뻗은 도로와 다리마다 객석이 설치되고 현수막을 붙이며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현지 중계진도 센강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Oh, it's really cool. I've never done any opening ceremony before, so to see this for the first time is really awesome. I'm looking very forward to it. 개막식 준비로 도로 곳곳이 통주되면서 일부에선 경찰과 시민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주요 관광지와 거리마다 경찰이 배치돼 순찰이 강화된 것도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파리의 풍경입니다. 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리 시내 곳곳은 한층 더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이번 올림픽은 경기를 보면서 프랑스 파리의 화려한 문화유산들까지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내세운 파리시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유명 관광 명소를 경기장으로 바꿔놨습니다. 유투관 기자입니다.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비치발리볼 경기장이 들어섰습니다. 선수나 관중 모두 살짝 고개만 돌리면 언제든지 에펠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중심 무대는 젊은 스포츠의 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브레이킹과 스케이트보드 3대3 농구 경기가 펼쳐집니다. 나폴레옹의 시신이 안치된 앵발리드 광장에선 한국 양궁 선수들이 금빛 관역을 정조준합니다. 귀족 문화의 뿌리를 둔 승마와 근대오정의 경기장으론 유럽 절대왕정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이 선택됐습니다. 주변을 흐르는 1.8km 길이의 운하 그랑카날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e cheval a vraiment sa place à Versailles et les JO sont l'occasion de redonner cette gloire. 전 세계가 주목할 개막식의 무대로는 에펠탑 사진 촬영에 명당이 낙점됐습니다. 각국 선수단은 160여 척의 보트를 타고 센강을 따라 이동한 뒤 트로카데로 광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하계올림픽의 백미 마라톤 경기는 파리시청에서 출발해 주요 관광 명소를 통과하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파리시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화려한 문화유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To just building what will be useful in legacy, like a concrete legacy, so less construction but more utility for after games.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대국의 입지를 더욱 다지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올림픽은 프랑스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2024 파리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림픽 취재에 나선 전 세계 언론인들을 엘리제궁에 초청한 자리에서 이번 올림픽이 기존의 올림픽과 다른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롱은 정확히 100년 만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됐다며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개막식을 치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프랑스가 일부 러시아 기자들의 파리올림픽 취재를 거부했다며 러시아 당국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기자들에 대한 파리올림픽 취재 승인 거부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프랑스가 러시아 기자 승인 문제를 정치화했다며 극도로 부정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전날 자사 기자 5명의 파리올림픽 취재 승인이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일 프로야구 전설들이 이벤트 경기를 펼쳤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안타 3방에 5차례 출루하며 이름값을 했지만 일본에 역전패했습니다. 일본 기타 히로시마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왕년의 야구 스타들이 일본과 교류전을 위해 태극마크를 달고 뭉쳤습니다. 날렵하고 단단했던 몸은 제법 푸근해졌지만 뜨거운 심장, 승리를 향한 열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또 한일전이다 보니까 좀 승부욕이 좀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홈런 하나 너무 치고 싶은데 오늘 시원하게 한 방 치겠습니다. 내로라 하는 전설 가운데 가장 돋보인 건 바람의 아들 이종범. 일본 팬들의 응원 속에 1번 타자로 나선 이종범은 메이저리그 출신 우에하라 고지를 상대로 깔끔한 안타를 쳐냈고 김태균 타석 때 가볍게 홈까지 밟았습니다. 안타 3방에 볼넷 2개를 골라내면서 이종범은 타석에선 5차례 모두 출루했습니다. 처음 손발을 맞춰 실전을 뛴 역전의 용사들은 일본 안방에서 기세 등등 앞서갔지만 6회 말 이토이에게 3런 아치를 내주며 6대10으로 역전당했습니다. 승패보다는 우정과 낭만, 추억의 무게가 실린 한여름밤의 축제였습니다. 고참으로서 모범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를 13년 전에 했는데 추억 소환? 모든 사람들이 제 야구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역시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일전은 일본 최초의 개폐식 지붕의 돔구장 에스콘필드 홋카이도에서 열렸습니다. 공사 비용만 6천억 원, 꿈의 구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가로 86m짜리 대형 전광판 2개를 품은 압도적인 시설로 국내 팬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일본 기타 히로시마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서울의 중장년층은 서울시 인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인구 집단이지만 퇴직을 앞둔 이들의 노후 문제도 커다란 사회적 고민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중장년 세대와 역량 있는 인재가 필요한 업체들을 위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박람회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게시판에 붙여진 채용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이들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며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중장년층 시민들입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중장년층의 열기도 청년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사실 면접도 잘 안 봐주거든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경비일은 사실 일자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전공을 살리셔서 멋지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싶어요. 올해로 2회를 맞은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는 70여 개의 기업,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중장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기업들은 역량 있는 베테랑 인재를 뽑는 기회가 마련되는데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현장에서 95건의 채용이 성사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장년층의 경력과 연륜이 곧 기업의 경쟁력의 시대가 됐다며 민간 기업과 협력해 중장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장년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개인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의 성장 동력이자 또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재취업을 돕는 직업훈련 콘텐츠를 확대하고 노후 설계를 위한 퇴직 라이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민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